출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자극적인 소재들만 뽑은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사례보다 더 자극적인 소재들도 있지만 현재 여기서 좀 준수한 것들을 저희가 좀 위에다가 올려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출생신고가 어려운 이 3유형의 사례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미혼모의 선택지는 베이비박스나 아니면 불법 거래나 아니면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오면 아기도 엄마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저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생 자동 등록제가 있으면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로 70페이지 위에 상단의 표를 보시면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다고 판단한 위기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출생신고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우려 환경이 갖춰졌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 출산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0명이 병원에 출산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국내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학자와 단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우 2014년도부터 발표한 14년도에 발표한 스위스 기자의 연구를 인용해서 베이비박스 이후 영아 유기 및 살해된 아동의 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단순한 사례로 근거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스위스나 유럽의 문화와 사회, 법제된 행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통계자료를 대조하거나 분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분명히 나오는데요. 만약 위에 있는 말씀드렸던 스위스의 그 기자의 내용을 인용하면 저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전까지 영아 살해 건수가 평균 14명에서 15명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입양특례법 이후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2014년도에 급격하게 영아 살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 심각하게 논란이 되었던 2014년 15년도를 제외한 2016년부터는 평균 6명이 감소가 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2014년 15년은 베이비박스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었던 근거 자체를 보면은 보니까 경인일보에서 2017년 2월 16일 보도자료에서도 버려진 아기들의 영아 유기 실태 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 유기 임산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를 보시면 국가 지원 체계와 행정 후 지원 시스템의 모순입니다. 위기 임신으로 인한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기로에 있는 엄마에게는 즉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잡한 행정 절차가 지원보다 우선시 된다는 현실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런 그림 3번을 보시면 국가체계에 있는 모든 상담이 출생신고를 전제하는 상담입니다. 그럼 이것은 상담이 아닌 저는 행정 안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한다라는 안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생신고 조건부 상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현재 국가제도 안에 있는 위기임산부 상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생신고 아동만 돕는 국가 행정 및 보직체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모를 공무원이 상담한 경우 또 국가 제도 체계 안에 있는 시설에서 상담한 경우 엄마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을 추적하여 고발한다는 겁니다. 또 위기임신과 출산으로 도움받기 위해 주민센터와 구청, 허가받은 단체 등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갓난아기를 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적 대기시간이 며칠이 소요가 됩니다. 입양되기 아동은 또 보호할 것도 없고요. 또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아기를 돌봐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정보본부 상담을 한다면 출생신고의 기로에 있는 상담을 하면 출생신고 가능성이 높은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조차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임신 상담의 현실입니다. 상담을 하고 난 뒤 아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고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 울산에서 이제 미혼모가 베이비박스에 놓은 사례를 두고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그 사례가 아동보호기관에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는 것들을 적발해서 고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가
법 테두리에 의해서 뭐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법이 더욱 출생신고 사각지대의 임산부를 궁지로 몰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이제 하단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심화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박스 상담 그림이 상담 후 자기 진료 절차에서 살펴보면 출생신고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못한 둘은 모두 상담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인 아기의 생명을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친모가 출생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충분히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기록해 있는 미혼모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기임신을 위한 비밀상담센터가 필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에 대한 단어적 정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한글 수준입니다. 네. 상담,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담에는 상업상의 거래를 위하여 가지는 대화가 협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상담이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를 고발하는 그러한 현재의 상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